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미국 국빈 방문 이틀째이자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와 안보 일정을 숨가쁘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뒤엔 미국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친교의 시간을 갖는데요. 앞서 나사 우주센터를 방문해선 한미 동맹을 우주 동맹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순방 현지 동행한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네, 미국 워싱턴입니다. 네, 이번 방미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어떤 모습으로 만날지가 관심인데요. 지금 박 기자가 있는 그곳에서 만나는 건가요?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가 있는 곳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한 100m 떨어진 뒤쪽으로 기념비가 있는데요. 평소에는 잔디밭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념비 앞까지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경찰이 모두 폴리스 라인을 쳐놓고 이곳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 경호 인력이 곳곳에 상주하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이곳을 내보냈는데요. 아마도 조만간 양국 두 나라 정상이 이곳에 도착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곳 시각으로는 25일 저녁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는 잠시 뒤 26일 오전이 되겠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와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이곳을 찾을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전했는데요. 이번 국빈 방미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마주하는 자리로 두 대통령 부부가 함께 한국전쟁 기념비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참배 전에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 마련한 별도의 친교 시간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깜짝 회동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형태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또 윤 대통령이 나사 우주센터를 방문한 모습도 저희 YTN이 생중계로 전해드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우주 협력에서 나아가 우주 동맹을 선언했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사 고다드 우주센터를 찾아 우주 동맹으로의 도약을 밝혔습니다. 미국 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해리스 미 부통령이 이 자리에 함께 했는데요. 한미는 지난 70년 동맹이 기술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고 특히 우주 동맹이 중심이 될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우주 탐사, 우주 과학 협력 공동 성명서를 체결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양국의 우주 협력이 우주 동맹으로 한 단계 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우주 안보로도 확대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가치 동맹인 한미 동맹의 영역이 지구를 넘어 우주로 확대되고 앞으로 새로운 한미 동맹 70년의 중심에 우주 동맹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 보신 일정을 포함해서 빡빡한 경제 일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곳 시각으로 오전에는 투자 신고식과 첨단 산업 포럼 등이 열렸는데 수소와 반도체, 친환경 분야의 미국 6개 첨단 기업이 우리나라에 19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첫날 넷플릭스의 깜짝 투자에 이어서 이틀 연속 투자 유치 발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첨단 산업 공급망 협력과 첨단 과학기술 협력을 굳건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미국에서는 퀄컴, IBM, 구글, 테슬라, 모더나의 CEO가 참석하고 또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SK, 현대차, LG 등 대표 기업 총수가 참석한 가운데 미래 첨단 산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기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은 핵심 원천 기술 강국이고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제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의 협력은 상호 간에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네, 또 보훈 관련 일정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곳 시각 아침 첫 일정으로 먼저 워싱턴의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하면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참전용사 등 21만 5천여 명이 안장돼 있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국립묘지인데요. 윤 대통령이 정문을 통과할 때 21발의 예포가 발사됐고 애국가와 진원곡이 연주됐습니다. 한미 참전 용사들을 초청한 감사 오찬도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직접 참전 용사의
휠체어를 밀어주기도 했는데요. 평안북도 소재 205 진지를 수차례 사수한 랄프 퍼켓, 예비역 육군 대령 등 3명에게 태극 무공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한미동맹의 상징인 제임스 벤 플리트 장군의 외손자와 백선엽 장군의 장녀도 초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식 일정 시작 전인 아침에는 백악관 인근 블레어 하우스 주변을 깜짝 산책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선물했던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고 또 대한민국 야구대표팀의 점퍼 차림으로 나섰는데 국빈 방미 동안의 일정을 구상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회담 의제가 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현지 시각으로 25일 워싱턴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정상 간에 분명히 토론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얼마나 지원할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을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한국이 그동안 인도적 지원을 해준 것에 감사하다면서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는 주권을 가진 모든 국가가 개별적으로 정할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왜 하필 국빈 방문 기간에 출마를 선언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백악관은 윤 대통령 방문과 한미동맹 70주년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년 전 대선 출마 선언일에 맞춰 재출마를 공식화하는 동영상을 올린 조 바이든 대통령. 극단적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사당 폭동 장면에서 시작하는 영상은 다음 대선을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놓고 벌이는 중요한 싸움으로 규정했습니다. This is not a time to be complacent. That's why I'm running for re-election. 바이든 대통령은 출마 선언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북미 건설 노동조합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주요 경제 성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을 내세우며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약속했습니다. And union workers are going to finish the job. And as we rebuild America, we're going to continue to buy America. Buy America. 하지만 대선 가도가 순탄치만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낮은 지지율에 아들인 헌터 바이든과 관련한 비리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역대 최고령인 나이도 적잖은 변수입니다. A second term, he'll be closer to 90 than he will be to 80. And this raises lots of concerns, justifiable concerns in my view, about his ability to fulfill all the obligations of the office.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 기간 출마 선언으로 정상회담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지지 않을지 질문에 백악관은 이번 국빈 방문과 한미동맹 70주년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국빈 방문이 한국과의 글로벌 동맹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President Yoon's leadership on his perspectives, not only in the region but around the world, and about the manner in which the Republic of Korea has truly become, as I've said earlier, a force for good in the world. That's going to be our focus this week. 뉴욕타임스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민을 화나게 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종합한 이른바 전세 사기 특별법을 내일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서울 강서구 전세 피해 지원 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 원내대표단은 목요일이나 금요일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선보상 후 구상 방안에 대해선 사기 피해를 국가가 떠안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하더라도 사기 범죄를 국가가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면서 얼마를 주고 사면 피해자가 만족하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신고 10명 중 7명은 주택 마련 비용이 넉넉하지 못한 20, 30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들입니다. 장기간 소송에 어렵게 승소해도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2014년 29살에 결혼한 A씨 부부는 인천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첫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전세 계약 당시 집에 근저당 1억 8천만 원이 걸려 있었지만 의심도 잠시뿐. 법인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전세 보증금을 받으면 근저당을 낮춘다는 특약을 넣겠다며 새내기 부부를 안심시켰습니다. 부부가 어렵게 모은 3천만 원에 대출금 6천만 원을 보태 9천만 원을 건넸지만 5달 뒤 날아든 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통지서였습니다. 황당했죠. 이제 신혼집으로 들어온 건데 전세자금 대출도 받아서 들어간 건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참담한 마음이었죠. 진짜 괴롭기도 하고. 알고 보니 사채를 끌어당겨 오피스텔 수채를 매입했던 법인 임대인은 이미 다른 임차 보증금도 반환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회사 명의 계좌가 넘어간 상황에서도 부부를 속여 전세 계약을 해 돌려줄 의도가 없었던 겁니다. 2년 뒤 결국 법정에서 사기죄가 인정돼 임대인 측 2명은 실형까지 확정받았습니다. 이어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도 승소했지만 임대인 측이 변제 능력이 없다며 버틴 탓에 두 사람은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민사소송을 갔더니 이 사람이 그냥 자기가 징역을 살겠다 해버리니까 어디에다가 이걸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아예 없는 회사였으니까요. 졸지에 전 재산을 잃고 대출금의 이자까지 떠안게 된 부부의 삶은 이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늘어난 빚에 개인 회생 절차에도 들어갔고 2년 가까이 이어진 송사를 쫓아다니느라 자동차 정비사였던 남편은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개인 회생을 이제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쉽게 이제 제 명의로 된 통장 하나 이제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쉽게 그냥 회사는 이제 꿈도 못 갔고요. 그래서 택배 알바도 해봤고요. 뭐 상하차 그리고 세차, 뭐 광택일, 여러 뭐 일용직, 뭐는 노가다 이런 것도 해보고. 지난해 부부는 5년 만에 빚을 모두 갚았지만 최근 잇따른 전세 사기 피해 소식이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피해를 입은 9년 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임대인이 임대차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 보통 법인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이나 이런 절차를 오랜 시간 거치더라도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장기간 소송까지 어렵게 이겨도 보증금을 쉽게 되찾기 어려운 구조에 피해자들의 한숨만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출국 금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송 전 대표 사건을 배당받고 송 전 대표의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또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의 고발로 송 전 대표는 자동으로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과 윤관석, 이성만 두 현역 의원 등 돈봉투를 만들어 뿌린 혐의를 받는 공여자들을 먼저 조사한 뒤 수수자와 송 전 대표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른바 쌍특검을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는 27일 본회의에 앞서 본격적인 후속 절차를 밟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표결에 붙이기 위해 오늘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요구서를 국회의원과에 제출합니다. 요구서엔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법안과 관련한 현장 행보에 나섭니다.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 의장, 이철규 사무총장을 비롯한 여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를 방문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시연합니다. 차에 시동을 걸기 전에 음주 여부를 측정해 일정 수치 이상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비의 기능을 직접 확인하고 외국의 활용 사례 등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만취운전자가 서울 간선도로를 질주하다가 시민의 신고와 추격 끝에 붙잡혔습니다. 음주운전자는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하기도 했는데 광란의 질주는 차량 바퀴가 빠진 뒤에야 끝이 났습니다. 보도에 신지원 기자입니다. 어젯밤 자정이 가까운 시각, 흰색 승용차가 차선을 넘나들며 질주합니다.
뒤따르던 운전자가 다급히 경찰에 신고하지만 네, 안녕하세요. 저 지금 운전하면서 보니까 앞차가 술 먹은 것 같아가지고 비틀비틀거려요. 감명북로거든요. 신고 뒤에도 음주운전은 20분간 계속됐습니다. 결국 앞서가던 경찰을 들이받고 도로를 이탈하기까지 합니다. 박았다. 박았어! 사고 났어요! 들이박았다니까 지금. 아이, 차들 빨리 와야지. 피해 차량은 도로에서 180도 회전하고 뒤따르던 차량은 간발의 차로 피해갑니다. 하지만 사고를 낸 운전자는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합니다. 180 이상으로 밟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음주 승용차는 사고 지점에서 3km가량을 더 가서 차량 바퀴가 빠진 뒤에야 멈춰 섰습니다. 타이어 빠졌다고요? 예, 타이어 빠졌어요. 경찰에 체포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서울 한복판을 30km 가까이 광란에 질주를 한 겁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 운전자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지만 20대 운전자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와 피해 운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경기도 시흥시에서 흉기를 들고 이웃집 창문을 깨뜨리며 위협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옥상이나 배관을 타고 도주하기도 했는데 결국 경찰관의 테이저건을 맞고 검거됐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가구 주택 2층 가정집 창문이 깨져 있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같은 건물에 사는 45살 남성이 양손에 흉기 2자루를 들고 부순 겁니다. 한 달 전쯤 이사 온 남성은 이전에도 이웃에 소란을 피워 경찰에 몇 차례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가 너무 무서워서 창문을 얼른 닫고 락을 걸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112에 신고를 했죠. 그랬더니 그때부터 창문을 깨기 시작을 하면서 밖에서 막 욕을 하면서 뭐라고 하더라고. 경찰이 출동하자 남성은 흉기를 휘두르며 도주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도망가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뒤에 이제 경찰도 한 두세 명 분이 이제 쫓아가면서 이제 테이저건 쏘고 양손을 이렇게 사진을 들고 있더라고요. 도망가면서. 남성은 경찰이 뒤쫓아 옥상을 통해 이곳 옆 건물까지 왔다가 배관을 타고 내려가던 도중 테이저건을 맞고 붙잡혔습니다. 대치가 이어지는 동안 시흥시는 주민에게 외출을 자제하라는 안전안내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난동을 벌인 남성은 평상시에도 이웃집에서 자신을 엿듣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거 당시 마약이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4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만찬 관련된 기사가 나와 있네요. 지금 시간이 7시 한 8분, 9분을 지나고 있으니까 1시간쯤 뒤면 이제 한미 정상 내외가 함께하는 첫 행사가 시작이 되네요. 예. 관련 기사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조선일보에 크게 실린 사진, 질 바이든 여사가 백악관에서 국빈 만찬 사전 설명회를 연 모습입니다. 어떤 요리를 준비했는지 또 만찬장 디자인은 어떻게 했는지 하나하나 설명했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한미 문화의 조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제 옆에 보시면 이 만찬 메뉴가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 게살 케이크, 소갈비찜, 네, 이런 메뉴들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좀 화합이 된다고 의미를 부여한 건가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식 코스 요리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시작은 게살 케이크인데요. 이 재료 중에 고추장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인 요리는 소갈비찜으로 결정이 됐고요. 디저트는 바이든 대통령이 좋아하는 걸로 잘 알려진 아이스크림인데 여기에도 된장 캐러멜이 곁들여진다고 합니다. 이번 코스 요리를 담당하는 셰프 한국계인 에드워드 리인데요. 미국 남부 음식에 한식을 결합한 퓨전 음식으로 인기 있는 스타 셰프라고 합니다. 네.
자, 다시 사진을 보자면 이 만찬장에 보니까 벚꽃 장식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워싱턴을 대표하는 상징물인 벚꽃이 놓여 있고요. 또 이와 함께 태극 문양 등 한국 전통 디자인이 버무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만찬장 역시도 한국계 미국인 정 리가 맡아서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질 바이든 여사는 이번 만찬 자리가 양국 문화의 조화, 또 사람들 간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다음 두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 학폭 관련 기사인 것 같은데요. 부모가 가해자를 찾아갔다가 지금 재판을 받았다, 그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네. 내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할까 한 번쯤 상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학폭위 절차나 법적 조치를 따르는 게 맞겠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절차도 복잡하다 보니까 직접 해결하려는 학부모들도 있습니다. 주로 가해 학생을 찾아가서 훈계를 하곤 하는데 그러다가 오히려 아동학대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서 신체적인 보복을 가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만 했는데도 이렇게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사에는 유죄로 판결받은 경우 또 무죄로 판결받은 경우가 각각 나와 있었는데요. 가해 학생을 찾아가서 그동안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는 참지 않겠다. 우리 딸에게 말도 걸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말한 경우가 있었고요. 우리 아들을 손으로 툭툭 치고 놀린다고 하는데 다 지켜보고 있다. 한 번만 더 그러면 학폭으로 신고할 거다라고 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모든 정황이 다 실려 있진 않았지만 앞의 경우는 집행유예 1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요. 이 뒤의 경우는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주로 법률적 조언을 구하기 어려운 학부모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곤 하는데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종합대책보다 더욱 다양한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부모들 마음이 사실 10분 이해가 되는데 이럴 경우에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놀라운 점이네요. 피해 부모들께서는 좀 참고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현수막 관련 얘기 너무 난립한다 이런 얘기 굉장히 좀 많이 했었는데 현수막이 재활용이 좀 안 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당장 여기저기 현수막이 내걸려서 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 현수막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신문이 올 1분기 서울에서 발생한 폐 현수막을 조사해 보니까 4만 7천 장 정도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대략 28톤 규모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작년에 있었던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시 서울에서 발생한 현수막 양의 2배 이상이 올 1분기 동안에 내걸린 겁니다. 문제는 이 중 재활용된 건 10%도 되지 않고 54%는 소각, 11%는 매립됐다는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태우거나 묻었다는 건데 환경에는 썩 좋지 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현수막은 대부분 플라스틱 재질의 염료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 유발 물질 덩어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현수막 한 장당 4kg의 온실가스, 또 다이옥신 같은 1급 발암물질이 매출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 또 소각하는 데 1톤당 15만 원 이상 비용이 든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 이런 현수막은 땅에 묻더라도 잘 분해되지 않고요. 그렇다고 업사이클링을 하려고 해도 미관상 좋지 않아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정당의 현수막 사용을 자제할 걸 요청하면서 동시에 재활용 관련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네. 시민들 정신 건강에도 안 좋고요. 또 환경에도 안 좋다고 하니까 이 무분별한 현수막에 대한 좀 규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번째 기사입니다. 자, 이번에도 재활용 관련 기사인데 안경을 잘 재활용을 못한다 이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안경 쓰시고 있는데 몇 번째 안경인지 기억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 안경이 한 4-5번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혹시 그동안의 안경들은 어떻게 버리셨습니까? 안경 알을 빼서 분리해서 재활용을 했던 걸로 좀 기억을 합니다. 네. 재활용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경 흔히 버릴 때 플라스틱으로 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사나 코받침 등의 철이나 고무가 섞여 있어서 재활용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모든 부품을 다 분리해서 버린다면 재활용이 가능하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폐기물협회 측에서도 안경은 종량제 봉투에 버리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그러니까 안경이 망가져서 버리는 게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기부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안경을 기부하면 아프리카나 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에 전달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안경테 자체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시력이 나빠져도 안경을 쓰지 못하는 나라들도 있다는데 멀쩡한 안경이라면 기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영화관에 가면 볼 수 있는 3D 안경, 환경오염 우려가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일회용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누적 관객 1,000만 명을 넘긴 아바타2 상영 때에는 약 400만 개의 3D 안경이 버려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려가 커지면서 각 영화관 측은 3D 안경을 업사이클링할 방법을 찾거나 현재 재고를 모두 다 소진하면 다회용으로 교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안경 쓰신 분들 기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망가진 게 아니라면 기부하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5번째 기사입니다. 자 요즘 또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굉장히 좀 많으시죠. 꽃가루 때문에 이유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재채기나 콧물, 또 결막염 등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꽃가루 알레르기로 인한 환자가 다수 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국내 꽃가루 환자가 증가세를 보이는 건 꽃가루 방출량과 또 노출 기간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알레르기의 주범은 꽃이 아닌 나무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산림에 나무를 많이 심을수록 꽃가루 방출량이 늘고 알레르기 환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개화 시기가 빨라지면서 꽃가루 노출 기간이 늘어난 것도 환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네, 또 기후변화가 또 이런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는 또 알지 못했습니다. 자, 요즘 보면 바깥에 흰 손뭉치 같은 게 많이 날아다니더라고요. 네. 그걸 좀 피해 다니면 꽃가루 알레르기를 좀 방지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알레르기는 꽃이 아닌 나무의 생식입자가 주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에 따르면 눈에 보이는 꽃가루는 알레르기를 거의 일으키지 않고 머리카락보다 작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 꽃가루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알레르기 예방과 완화를 위해서는 외출할 때 마스크와 안경을 쓰라고 조언하고 있었고요. 또 외출 후에는 얼굴과 손을 잘 씻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한편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꽃가루 농도가 심해지는 때에 특별히 주의를 주거나 휴교를 하곤 하는데요.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에는 적절한 경고나 대응 체계가 없다고 지적하는 내용도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네, 미세먼지의 꽃가루에 정말 주의할 게 너무너무 많은 그런 봄인 것 같습니다. 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테라 루나 발행사의 공동 창업자인 신영성 씨가 실현 불가능한 사업 구조를 숨겨 폭락 사태를 일으키고 수천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 씨 측이 검찰 공소 사실을 정면 반박한 가운데 유무죄를 가를 핵심은 루나 가상자산의 증권성 입증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권도영 대표와 함께 가상화폐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레스를 창업했던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지난해 12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구속을 면했지만 법정에 서는 것까지 피하진 못했습니다. 검찰은 신 전 대표와 공범 7명이 루나 가상자산 가격을 띄워 4,6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거두고 투자자들에겐 3,700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특히 루나가 테라를 떠받치게 해 테라 가격을 고정시키고 화폐처럼 쓸 수 있게 하는 건 애초 실현 불가능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 전 대표 등은 사업 구조가 허구라는 걸 알고도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속여 대규모 피해를 낳았다는 겁니다. 결국 테라코인 가격 고정이 깨진 지 불과 며칠 만에 루나코인 가격 폭락으로 시가총액 약 50조 원이 증발하였고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검찰은 또 테라루나 결제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 없으면서 마치 있는 것처럼 홍보해 펀드 회사들에서 1,200억 원을 투자받은 혐의도 신 전 대표에게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신 전 대표 측은 곧장 입장을 내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발생하기 2년 전 퇴사에 관련이 없는 데다 설계 결함을 알고도 루나 발행을 강행했다는 검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신 전 대표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핵심은 루나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사업 성과가 가치에 반영되는 만큼 루나를 증권으로 간주해야 되는 논리로
신 전 대표 일당의 주된 혐의에 자본시장법을 적용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은 일반 사기죄와 달리 고의성이 있었다는 걸 입증하지 않고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가상자산의 자본시장법을 적용한 판례가 없고 앞서 법원도 신 전 대표의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2차례나 기각해 앞으로 재판에서 루나의 증권성뿐만 아니라 테라루나 폭락 사태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지난 2월 또 오르는 등 상승세가 이어져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금융당국 요구에 올 1분기 은행들은 부실에 대비한 충당금 규모를 기존보다 큰 폭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하강 국면과 맞물려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 0.36%로 1월보다 0.05%포인트 올랐습니다. 2020년 8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기업 대출과 가계 대출 연체율 모두 상승세인데 특히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상승폭이 두드러졌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으면 방법이 없잖아. 연체시킬 수밖에 없고.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각종 지원 조치에 따른 착시 효과를 고려하면 실제 연체율은 더 높을 거란 우려입니다. 수익이 좋은 시기에 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이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과 기업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하며 이에 따라 5대 시중은행은 올 1분기 실적의 충당금 규모를 계획보다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에 2배 수준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실제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우리금융은 충당금 전입액을 950억 원 넘게 늘렸습니다.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금융은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장 상황 악화에 대비하여 다른 은행들도 잇따라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 충당금을 최대한 늘릴 계획입니다. 그럴 경우 순이익이 줄어드는 만큼 돈잔치 비판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에서 은행 손실 흡수 능력을 높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검토하는 등 부실 가능성에 대비한 움직임에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미국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부채 한도 상향 조건으로 대규모 예산 삭감을 내건 예산안을 추진하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공화당의 부채 한도 관련 예산안이 극단적인 양보를 끌어내려는 무모한 시도라며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채 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르면 7월 미 연방정부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사이 부채 한도 상향을 둘러싼 대치가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한미 정상회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이번 국빈 방문 과정에서 좀 주목해봐야 할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반도체가 아닐까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좀 곤란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보조금을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느냐 그건데 만약에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면은 몇 가지 좀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독소 조항 중에 중국에 대한 투자가 제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상당히 우리 반도체는 중국으로 수출 비중이 한 40% 정도 됩니다. 우리 전체 수출, 반도체 수출 중에. 그래서 그쪽에 투자가 안 된다면 사실 중국 시장을 일정 부분 좀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우려되는데 근데 이제 며칠 전에 나온 뉴스가 또 하나 걸림돌이 되는 게 중국이 이제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에 대해서 안보 심사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아직은 이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하고 로이터 통신만 보도를 하고 있고 뭐 미국 정부나 우리 정부도 아직 공식적으로 이거를 뭐 확인을 해주고 있진 않아요. 근데 지금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중국이 안보 심사를 문제를 삼아서 마이크론으로부터 중국 시장에 반도체를 팔지 말라 이랬을 때 이제 중국 내 반도체가 모자르니까 삼성이나 우리 SK 하이닉스가 그 물량을 중국에다 풀 수 있는데 미국이 그걸 하지 말아달라고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이게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걸려 있어서 사실 반도체 쪽은 우리가 손해보는 지금 미중 간의 경쟁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우리 기업에 좀 부담인 상황에서 미국 백악관이 한미 양국의 경제안보 협력 분야에는 반도체와 관련한 투자 조율도 포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결국 이게 그 대중 반도체 그 견제에 좀 동참해라 이런 취지 아닌가요? 투자 조율이라는 용어가 짧게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도 투자고 그다음 미국이 생각하는 투자는 이제 중국에 우리가 반도체 공장의 생산 능력을 높이거나 또는 마이크론 건일 수도 있고 상당히 좀 애매하긴 한데 투자 조율이라는 또 조율이라는 단어가 붙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협조를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견제. 그래서 우리 쪽에는 상당히 좀 불리한 내용이 잘못하면 이번 협상 과정에서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말은 조율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좀 압박으로 다가오는 점이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고 이 미국의 반도체법이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기업에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 해법이 나올 거냐 이런 네. 좀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 간의 이슈면은 협상을 통해서 충분히 그 조율이 가능할 텐데 미국의 반도체법이라는 게 사실 우리 기업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중국 기업도 걸려 있고 일본도 걸려 있고 그러면 우리한테만 특혜를 줄 수는 없거든요. 똑같은 조건을 미국의 입장에서는 제시를 해야 되고 뭐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방미를 했다고 하더라도 또는 국빈 형태의 어떤 협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만 줄 수는 없죠. 그래서 사실상은 우리가 좀 이번 방미 과정에서 어떤 좀 우리한테 좀 긍정적인 그런 중요한 거를 좀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우리 핵심 산업과 이제 직결이 되잖아요. 뭐 방미 일정 중에서 이제 사실상 첫 양국 투자 협력 사례가 완성차와 배터리 분야였는데 이것도 그 비슷한 배경에 있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예, 지금 뭐 우리 배터리 기업들하고 미국 자동차 회사하고의 어떤 합작 회사 형태의 미국의 공장이 만들어지는 게 꽤 많거든요. 네. 뭐 삼성 SDI하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표적인데. 요번에 이제 삼성 SDI하고 GM하고 2026년 양산을 목적으로 한 4조 원 규모의 합작 공장을 짓고 있는데 사실 요거는 원래 GM이 그동안에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공장을 한 3개 정도 졌었는데 요거는 4번째 거를 LG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협상이 결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LG하고 하려고 했던 거를 삼성 SDI하고 요번에 이제 공장을 합작법인 형태로 이제 하는 거를 체결을 했습니다. 네. 자, 미국이 이제 최근에 전기차 보급 확대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힌 만큼 이제 우리가 좀 시장을 선점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보조금 혜택 관련 규제를 조금 일부 완화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기대가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보조금이 $7,500죠. 풀로 받았을 때 그 우리나라 돈으로 아마 지금 환율 적용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꽤 큽니다. 근데 이것도 앞에 이제 반도체를 제가 말씀드렸을 때하고 똑같은 논리인데 미국에 진출해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뭐 우리도 있지만 일본도 있고 독일도 있고 이탈리아도 있고 형평성의 문제죠. 우리한테만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들어가는 기업은 미국 기업밖에 없습니다. 테슬라라든가 포드라든가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한테만 혜택을 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한 내년 말쯤에는 양산이 들어갑니다. 그 공장이 만들어져서 그때는 이제 우리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한 1년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 보조금 문제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새벽에는 수소 반도체 친환경 분야 미국 6개 첨단 기업이 이제 한국에 19억 달러 규모 투자를 결정했다 이런 소식이 또 있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좀 평가를 해 주실까요? 어제 넷플릭스가 이제 25억 달러 그동안 2016년부터 투자했던 거에 한 2배 정도 그런 건이 나왔었고요. 그거는 공식 일정에는 없었거든요. 갑자기 발표했던 거고 이번에 나왔던 거는 이제 공식적인 일정이 좀 있었고 수소 관련해서 한 미국의 2개 기업, 반도체 2개, 그다음에 친환경 쪽에 2개 이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우리나라한테 투자를 하는 거는 상당히 우리가 반길 일이거든요.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고용 창출력은 사실 투자로부터 생기는데 국내 기업들이 투자할 여력이 없는데 미국 기업들이 들어와 준다. 상당히 이거는 중요한 성과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좀 좋은 소식이 들리길 좀 기대해 보고요. 국내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 0.3%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턱걸이로 역성장에서 좀 벗어난 상황인데 수출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소비의 역할이 좀 컸어요. 네. 먼저 이제 플러스 0.3%인데 네. 작년 4분기가 마이너스 0.4%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반등의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0.4면 요번에 1분기에 최소한 플러스 0.4가 돼야 만회를 한 겁니다. 4분기에 깎였던 것들이.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플러스는 나왔지만 좋은 성적은 아니고 그리고 민간 소비가 받쳐줬다는 거는 이제 어떤 업종이냐 하면은 음식 숙박하고 그다음에 문화 레저. 네. 어떻게 보면은 보복 소비죠. 저희가 이제 마스크가 노마스크가 되면서 이제 그런 영향이 있어서 물론 소비가 일정 부분 한번 이렇게 올라가면 밑으로는 잘 안 내려가는 경향이 있지만 이 보복 소비라는 게 만약에 이후에 우리가 구매력이 안 받쳐주면 그러니까 소득이 만약에 안 올라가면 다시 꺼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불안한 이제 그런 성장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은 해외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죠? 이게 상당히 좀 위험한 신호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그 우리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한 이후로 미국 은행 중에 그런 꼴이 날 만한 은행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인데 예금이 엄청나게 감소를 했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1,700억 달러에서 올해 3월 말에 1,000억 달러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뉴스로는 보도는 안 됐지만 뱅크런이 일어난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이 은행이 또 파산한다 그러면 우리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했을 때처럼 상당히 뭐 글로벌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상당히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 그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다시 은행 파산에 대한 우려를 표현해 주셨습니다. 주원 연구원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기 성남시 판교역 랜드마크를 자처하던 한 상업형 오피스텔 건물에 불량 자재가 사용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이 건물에서 자재를 떼어내서 검사를 맡겼더니 철의 부식을 막는 아연 함량이 기준치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입주를 시작한 경기 성남시 판교역의 한 상업형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분양 당시 평당 1억 원이 넘는 높은 단가를 자랑하던 곳인데 알고 보니 이 건물에 쓰인 핵심 자재가 불량품이란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문제가 된 자재는 벽과 천장에 마감재를 붙일 때 설치하는 철골 자재인 건축용 강제 받침재입니다. 지난 2021년 경기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시 마감재가 쉽게 떨어져 인명피해가 커진 만큼 이 자재는 녹슬지 않고 불이 붙어도 잘 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철의 산화를 막는 아연의 역할이 중요해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자재의 최소 아연 함량을 12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이 확보한 이 건물 천장의 건축용 강제 받침재 시험 결과지입니다. 아연 함량이 기준치보다 낮은 108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벽체 받침대의 아연 함량은 기준치의 반토막인 66에 불과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자재의 아연 함량 부족에 대해 중결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쓰면 안 될 정도의 결점이 있는 건축 자재라는 겁니다. 아연이 기준보다 떨어지면 건물 수명이 단축되고 안정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철근의 부식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는 거죠. 아연 함량을 정해놨는데 그 함량이 미달한다는 것은 그만큼 건물의 수명이 더 단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크리티컬하고 위험한 거죠. 이 상가의 시공사는 국내 최대 대기업 계열사입니다. 판교역 랜드마크라는 홍보를 믿었던 투자자들은 배신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초기에 그 판교의 명품 이런 주상복합으로 홍보를 해서 고분양가로 분양을 했는데 현재 알고 보니까 불량자재, 저급자재를 사용을 하니까 이건 답답함이 금치 못하겠습니다. 시공사는 KS 인증 확인과 감리 승인 등 정상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제조사의 자재를 받아 쓴 것뿐이라며
문제를 파악하고 안전관리 조치를 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재까지 계약 취소를 원하는 투자자는 140여 명. 이들은 조만간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계곡살인의 주범 이은혜와 공범 조현수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혜와 조현수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유죄를 인정해 이은혜에게 무기징역을, 또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은 당시 피해자인 윤모 씨가 이은혜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순응할 심리 통제 상태였다고 단언하긴 어렵다며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다음 달까지 서울 도심에서의 화물차 난폭 과속 운전을 특별 단속합니다. 경찰은 최근 3년 동안 서울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사망사고 가운데 화물차의 비중이 20%에 달한다며 다음 달 28일까지 도심을 통과하는 화물차에 대한 교통법규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다른 차량보다 무겁고 또 높은 운전석 위치 때문에 사각지대가 많아서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며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간호법을 제정하지 않고도 방문형 간호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내일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막판 중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코앞에 둔 간호법의 최대 쟁점은 지역사회라는 단어의 포함 여부입니다. 의료기관과 함께 지역사회에서도 간호행위를 할 수 있다는 문구를 놓고 간호협회는 가정방문 간호의 법적 근거로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의사협회는 간호사의 단독 개원이 가능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간호법 제정 없이도 가정방문형 간호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방문형 보건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해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입니다. 방문형 간호통합제공센터 모형을 올해 중에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의사의 왕진, 방문형 간호, 돌봄 서비스를 대상자의 욕구에 맞추어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간호계는 현행 의료법과 정부의 유권 해석만으로는 방문 간호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또 간호계가 간호 인력의 독립된 법 제정을 원하고 있는 만큼 이런 대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급 종합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현재 16명에서 5명으로 줄이는 방안도 그 시기를 못 박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어서 의료대란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간호사의 처우 개선입니까? 업무 영역 침탈입니까? 간호법을 사이에 둔 극한 대립이 이번 정부의 대안 제시로 좁혀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메일을 열어보고 비밀번호까지 바꿨다면 참 황당하고 불안하겠죠. 이런 일이 대학교 내부에서 벌어졌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춘천 한 대학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A씨. 계약 만기를 열흘 넘게 앞둔 지난 2월 17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휴가 중 누군가 자신의 회사 메일을 열어본 것도 모자라 비밀번호까지 바꾼 겁니다. 비밀번호가 계속 맞지가 않는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이거는 뭐 누군가 비밀번호를 바꿨구나 그렇게 알게 됐죠. 동의 없이 A씨의 메일을 확인하고 비밀번호까지 바꾼 건 같은 부서 상사 박모 씨. 비밀번호를 저 휴가 중인데 잠깐만. 임의로 바꾸시면 어떡해요? 아 미안하다 야. 나 지금 급해가지고. 아니 아무래도 총장님한테 보고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상사 박 씨는 리모델링 업체와의 비용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메일을 열어봤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사전에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휴가 중이었고 연락이 뭐 안 되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납득이 안 가죠. 남의 이메일 그냥 열고 들어갔으니까 해킹이잖아요. 황당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A씨가 반발하자 해당 부서는 대학 전산원에 부랴부랴 공문을 보냅니다. 조만간 A씨가 퇴사 예정이니 비밀번호를 초기화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문제 제기 이후 대학 측이 뒤늦게 공문 처리해 사안을 덮으려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측은 당시 A씨가 사실상 퇴사를 결심한 것으로 보여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이후에 공문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휴가 쓰고 나서 자리도 다 정리하고 주말에 와서 싹 다 책상도 정리하고 자기 짐도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죠. 대학 측은 문제가 불거지자 사건에 관계된 직원들을 문책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의 이메일에 무단으로 접속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이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메일을 동의 없이 확인한 박씨와 대학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할 계획입니다. YTN 홍석입니다. 울산 울주군에 조성하고 있는 세울 원자력 발전소 3, 4호기가 90%에 가까운 공정률로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전성을 한층 강화한 원전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출한다고 하는데요. 오태인 기자가 원전 건설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둥근 돔이 자리 잡은 원통형 건물. 주변에는 타워 크레인이 자재를 옮기고 사람들도 분주히 움직입니다. 지난 2016년 공사를 시작해 공정률 86%를 보이면서 완공을 앞둔 세울 3, 4호기 모습입니다. 오는 6월에는 배관이나 설비에 설계 기준보다 25% 높은 압력을 가하는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험 결과 문제가 없으면 내년에 3호기부터 상업 운전에 들어갑니다. 기존 원전보다 원전 건물 100채를 두껍게 해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세월 3, 4호기는 신한울 1, 2호기 대비 항공기 충돌에 의한 영향평가를 해서 원자로 건물의 외벽 콘크리트 두께가 15cm 증가한 137cm로 시공되었습니다. 세계시장 공략을 염두에 두고 원전 건설을 검토하는 나라의 전문가도 초대했습니다. 이들에게 현장을 공개해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확인하게 한 겁니다. I'm really excited. It's impressive. It's really nice, and it's for me it's really impressive to see the construction of new units. 직접 현장을 둘러본 이들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We need nuclear power plant just for the safety of energy and just to save climate. This is we don't have experience. We really need it, and this will be the first step just to build.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치를 국정과제로 삼고 해외 시장을 두드리는 상황. 세울 3, 4호기를 건설하고 운영하며 쌓은 기술력이 해외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배한 미국 대선이 조작됐다고 선동하던 폭스뉴스 간판 앵커가 해고됐습니다. CNN 앵커도 같은 날 짐을 쌌는데 성차별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보도에 조용성 기자입니다. 미국 시청률 1위인 폭스뉴스의 간판 앵커 터커 칼슨이 해고됐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 때 투표와 개표기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폭스뉴스가 1조 원대 배상금을 물어주기로 한 지 엿새 만입니다. I think Tucker Carlson was, had become a liability to the company, a financial liability, obviously.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보수 진영을 이끌며 백인 우월주의와 반이민주의를 앞세워 인기를 끌었던 칼슨은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시위대를 순교자로 치켜세우고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일으켰다며 친러시아적 발언을 했으며 코로나 백신을 나치의 의학 실험으로 불렀습니다. 칼슨의 갑작스러운 해고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은 SNS에 충격적이라며 보수의 두 대표 인물이 함께한 사진을 올렸고 러시아 국영방송의 앵커는 이참에 대선에 출마하라며 응원했습니다.
진보 성격의 CNN은 황금 시간대 뉴스를 진행하던 앵커 돈 레몬과의 계약이 종료됐다고 알렸습니다. 레몬은 17년 동안 일했는데 경영진 가운데 누구도 자신에게 먼저 얘기해주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해 사실상 퇴출당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미국 대사를 언급하며 여성은 40대가 전성기라고 말해 물의를 일으킨 여파입니다. This Nikki Haley thing, I think, really alienated him with the core CNN audience, where he implied that just because she was older, she was over the hill. I mean, that's cable news viewers are a little bit over the hill. 1조 원 배상을 부른 가짜 뉴스와 성차별 발언을 이유로 대형 방송사 간판 앵커들이 같은 날 퇴출당하면서 미국 언론계는 큰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약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 낮 동안에도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어제만큼이나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5도로 예년 기온을 5도가량이나 크게 밑돌겠는데요. 오늘 나오실 때는 평소보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보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에도 약하게 빗방울 정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방은 아침까지 1에서 5mm 정도의 약한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충청과 전북은 오전 한때, 강원 지방은 낮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강원 높은 산간에는 1cm 안팎의 눈도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다가 오후에 남부지방부터 점차 맑아지겠는데요. 낮 동안 햇볕이 내리쬐며 대구가 20도, 부산은 21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은 15도, 대전은 16도로 중부지방은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예년 수준의 따뜻한 봄 날씨를 되찾으며 일교차가 무척 크겠고요. 주말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또 오늘 낮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속 15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